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군사 충돌, 그리고 전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전쟁의 가장 무서운 순간은 포탄이 쏟아질 때가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모든 소음이 갑자기 사라진 그 기괴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 중동의 심장부, 페르시아만과 테헤란을 감싸고 있는 공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이 2주일간의 짧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이 다급하게 중재에 나섰고 겉으로 보기엔 파국을 막기 위한 이성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양측이 지쳤으며 지루한 평화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입니다. 이 14일간의 휴전은 평화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각자의 치명적인 약점을 감추고 다음 일격을 준비하기 위해 벌어지는 거대한 연극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먼저 들여다볼까요?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과 이란 지도부의 내부 혼란을 이유로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여유롭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선언이 전 세계의 뉴스 머리 기사를 장식하는 그 시간, 중동의 미군 기지 활주로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거대한 수송기들이 끊임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전 2주와 비교해 볼 때 미군의 공중급유기 비행 횟수는 수십 % 급증했고 초대형 군사 화물기와 수송기의 비행은 무려 150% 이상 폭증했습니다. 전투기들이 미국 본토에서 대서양을 건너오기 위해 쉴 새 없이 공중급유를 받고 있으며 엄청난 양의 군수 물자와 무장 병력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중동 해역에는 무려 3개의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전력 집중입니다. 항공모함 한 척이 움직이는 것은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 전체가 이동하는 것과 맞먹는 파괴력을 지닙니다. 그런데 그런 전단 3개가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무력 시위를 넘어서 언제든 지도상의 특정 지역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군사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휴전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거대한 항공모함과 수십 척의 구축함, 핵잠수함이 촘촘한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을 위한 압박이 아닙니다. 완벽한 타격을 위해 숨을 고르는 맹수의 웅크림입니다. 이란 역시 이 끔찍한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휴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주요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전혀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은 통신망을 통해 해상 봉쇄가 곧 폭격과 다름없다며 분노를 표출했고 기습 공격을 위한 미국의 술책일 뿐이라고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란의 태도는 여전히 결연하고 공격적입니다. 당장이라도 미군 구축함을 향해 대함 미사일을 날릴 것처럼 강경한 언사를 쏟아내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거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란이라는 국가를 바라볼 때 최고 지도자를 정점으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결속된 맹신적인 종교 군사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도 끝까지 순교를 외치며 옥죄할 것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테헤란에 굳게 닫힌 문 뒤 그 내부 상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이 밖에서 턱 밑까지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테헤란의 심장부에서는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하고 은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라 불리며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최고 지도자의 모습은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생사조차 불분명하고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행정부의 대통령은 아무런 실질적 힘을 쓰지 못한 채 철저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소리 없이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군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포탄이 오가지 않는 이 14일간의 고요함 속에서 이란은 이미 국가체제의 붕괴와 기형적인 재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권력의 저울추가 총성 한 번 울리지 않은 채 소리 없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밖에서 벌어지는 미 해군 항공모함의 궤적과 레이더망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테헤란의 잿빛 하늘 아래에서는 이미 조용한 쿠데타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9천만이란 국민의 운명을 쥐고 통치하는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밖으로 향해야 할 총구를 자신들의 안방으로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전쟁의 포연에 가려진 첫 번째 끔찍한 진실입니다. 테헤란의 밤은 무겁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서는 지금 소리 없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통치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과 행정부가 존재하지만 그 위에 이슬람 법학자이자 신의 대리인으로 불리는 최고 지도자가 군림하는 거대한 신정체제입니다. 국가의 모든 중대사는 결국 최고 지도자의 입술 끝에서 결정되는 것이 이란의 굳건한 헌법적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절대적인 신의 대리인인 하메네이의 모습은 짙은 안개 속에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가 살아서 온전한 정신으로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병상에 누워 그저 생명만을 연장하며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했는지 테헤란의 그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발표되고 지시가 내려오고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그의 진짜 목소리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막대한 지지를 받고 선출된 대통령 페제시키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온건파로서 전쟁이 이대로 길어지고 경제 봉쇄가 지속되면 국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협상과 외교적 해결을 통해 제재를 풀고 국민들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국가 위기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 지도자와의 독대를 여러 차례 간절히 요청했다는 소문이 테헤란 정가에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복도의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하고 번번이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자리는 이제 그저 누군가가 내민 서류에 의미 없는 도장이나 찍는 그마저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무력한 자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 지도자의 침묵과 대통령의 무력함이 만들어낸 텅 빈 권력의 정점을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원래 이들은 이란의 정규군과는 별개로 과거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린 이슬람 혁명의 가치와 신정체제, 그 자체를 내부의 적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창설된 최정예 무력 집단이었습니다. 체제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여야 할 이들이 이제는 체제 그 자체를 뼈째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눈과 귀를 철저히 가리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채 소수의 고위 장성들이 모인 집단 군부 체제가 사실상 이란의 국가 안보와 외교, 나아가 경제 정책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쿠데타라고 하면 한밤중에 육중한 탱크가 방송국을 점령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의사당으로 진격하며 총성을 울리는 극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21세기 테헤란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무서운 정치적 지각 변동은 그런 시끄러운 소음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선거라는 합법적인 제도의 외피와 종교 국가라는 겉모습은 철저히 그대로 둔 채 내부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만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이른바 조용한 쿠데타, 가장 완벽한 구조적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의 얄곳은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수십 년에 걸쳐 이란의 신정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이른바 정권 교체를 국가적 최대 목표로 삼고 살인적인 경제 제재와 무자비한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란의 본질적인 권력 구조를 신앙이 지배하는 종교 국가에서 총칼이 지배하는 군사 독재 국가로 뜯어고치고 있는 것은 외부의 적인 미국이 아니라 헌법에 손을 얹고 체제를 수호하겠다고 피로 맹세했던 혁명수비대 자신들이라는 뼈아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군부 실세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국가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외부의 거대한 적국인 미국과의 일촉즉발 전쟁 상황이야말로 자신들이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매국과 반역으로 몰아 잔혹하게 숙청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명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이라는 짙은 공포는 흔들리는 국민을 하나로 묶고 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도 잔혹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탄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도 테헤란의 어두운 형무소에서는 지난 반정부 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끔찍한 사형 집행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포로 공포를 덮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이제 가슴에 화려한 훈장을 단 장군들은 이란의 모든 것을 자신들의 거친 소나귀에 쥐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하 사일로에 숨겨진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국영방송의 전파를 통제할 수 있으며 총칼을 앞세워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최정점에선 이 오만한 장군들조차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원초적인 위기가 그들의 딛고선 발밑에서부터 소리 없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무서운 속도로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최첨단 방공망으로도 요격할 수 없고 그 어떤 가혹한 공포정치의 억압으로도 결코 덮을 수 없는 이란 체제 붕괴의 진짜 뇌관. 그것은 폭격기의 굉음이 아니라 한 국가의 핏줄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끔찍하고도 고통스러운 갈증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초음속 미사일과 지하 사일로에 빽빽하게 숨겨진 최첨단 무기들. 우리는 보통 국가의 힘을 이런 군사력의 크기와 무기의 파괴력으로 가늠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웃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하나의 조건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생존의 기본인 마실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의 심장, 테헤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비극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전쟁을 불사하며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든 이란 신정체제의 가장 치명적이고 감출 수 없는 아킬레스건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바닥을 드러낸 댐과 텅 빈 저수지에 있었습니다. 테헤란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아침 인사 풍경은 외부 세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 간밤에 미군의 폭격이 있었는지를 묻기 전에 오늘 당신네 수도꼭지에서 물은 제대로 나왔어? 라고 묻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메트로폴리스 테헤란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주변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은 불과 10% 남짓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물이 말라붙은 저수지의 바닥은 마치 죽은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흉측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며칠씩 이어지는 제한 급수는 이미 일상이 되었고 테헤란뿐만 아니라 이란 전역의 지방 도시들 역시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이 부족해 수력 발전이 멈추면서 전력난까지 겹쳤고 고층 아파트에는 펌프를 돌리지 못해 수돗물조차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표면의 물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최후의 보루인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오랜 세월 땅을 지탱하던 물이 무리하게 빠져나가면서 생긴 빈 공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테헤란의 집안 전체가 무서운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쩍쩍 갈라진 땅에 거대한 균열이 도로를 끊어놓고 주택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가의 수도가 말 그대로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있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무력해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심지어 수도를 다른 곳으로 천도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첨단 드론을 띄우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국가의 심장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초현실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역사적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란은 원래부터 비가 적게 내리는 척박하고 건조한 중동의 사막 국가가 아니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깊이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사태는 너무나도 기괴한 역설로 다가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 시절부터 이란인들은 카나트라 불리는 수천 년 된 놀라운 지하수로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막의 물을 다스리는 천재들이었습니다. 산맥의 눈녹은 깨끗한 물을 뜨거운 태양 아래 증발시키지 않고 땅속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끌어와 도시와 오아시스를 번영하게 만든 완벽한 수자원 관리 능력을 자랑했던 민족입니다. 세계 지리 교과서에서도 이란은 카나트 덕분에 물 걱정 없이 문명을 꽃피운 훌륭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와 지혜를 가진 국가가 어떻게 21세기에 들어서 수도를 버려야 할 만큼 끔찍한 가뭄의 희생양으로 전락해버린 것일까요?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6년째의 가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탓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비극의 크기가 너무나 거대하고 인위적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지만 이토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국가의 수자원 시스템이 파괴된 이면에는 자연의 분노보다 훨씬 더 지독한 인간의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수천 년 조상들의 지혜를 짓밟고 이란의 대지를 바짝 말려버린 진짜 범인들은 바다 건너의 미국도 변덕스러운 하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국가와 체제를 수호하겠다며 총칼을 든 자들, 이란의 핏줄을 끊어놓고 그 고통 위에 자신들만의 거대한 부의 제국을 건설한 자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군복 입은 권력자들은 어떻게 물줄기를 비틀어 국가를 말라 죽게 만들었을까요? 이 거대한 가뭄의 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란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그 돈을 소비하는지 그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해외에서 비밀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전투부대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보면 이들은 단순히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란 국가 경제의 무려 30에서 50%를 통제하고 있는 이란에서 가장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거대 독점 기업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 이란 정부는 서방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른바 저항 경제, 즉 자력갱생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이 절박하고 숭고한 구호는 아이러니하게도 혁명수비대가 국가의 핵심 인프라 사업을 독점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가장 완벽한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간섭도, 내부의 감시나 환경 영향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이 거대한 군산복 합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란의 국토를 무참히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혁명수비대의 건설 부문이 가장 열을 올린 사업이 바로 댐 건설이었습니다. 국토가 건조한 이란에서 수자원을 관리하겠다는 명분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타당성 조사나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댐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건설 이권만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란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을 거대한 인공호수에 가두는 것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강물은 댐에 갇혀 무서운 속도로 증발해버렸고 그로 인해 하류 지역의 비옥한 농경지들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댐을 건설한 장군들의 주머니는 무거워졌지만 대대손손 땅을 일구며 살아오던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란 내부의 산업시설 배치입니다. 보통 물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또 식혀야 하는 거대한 제철소는 바닷가 근처에 짓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는 국가 안보와 방어를 핑계로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곳을 배불리기 위해 척박한 내륙 한가운데인 이스파한이라는 도시에 거대한 제철소를 세웠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강이 흐르던 이 오래된 도시는 제철소가 뿜어내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엄청난 양의 강물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스파한을 굽이치던 생명의 젖줄은 바닥을 드러냈고 강바닥은 쩍쩍 갈라져 먼지만 날리는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국가를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지어진 철강 공장이 정작 그 국가의 심장부를 찌르는 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실책과 파괴는 단순한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국주의와 종교적 맹신, 그리고 미국의 제재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서 국가의 자원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처럼 착취해온 군부 엘리트들의 철저하게 계획된 이기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경제 봉쇄를 핑계 삼아 모든 비판을 외부로 돌렸지만 정작 이란의 대지를 말려 죽인 진정한 가뭄의 설계자들은 바로 테헤란 한복판 최고급 융단이 깔린 사령부 사무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짜놓은 치명적인 덫은 서서히 그들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땅의 축복을 잃어버린 농민들,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어 고통받는 도시의 빈민들 사이에서 조금씩 분노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는 이 척박하고 암울한 체제 속에서 아무런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자라난 아주 특별한 세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혁명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미국의 제재를 온전히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는 체제의 변명도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제 무대는 테헤란의 어두운 뒷골목과 통제된 통신망을 떠도는 이 끊어진 세대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메마른 대지와 텅 빈 저수지, 그리고 그 위에서 막대한 불을 쌓아 올린 군복 입은 권력자들, 이 기괴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가장 차갑게 직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란의 젊은이들입니다. 흔히 이란을 떠올릴 때 우리는 광장에 모여 미국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순교를 외치는 거대한 군중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통계와 숫자가 말해주는 이란의 진짜 얼굴은 그 낡은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현재 이란 전체 인구의 무려 75%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특히 이른바 G세대와 알파세대로 불리는 젊은 청년층이 인구의 30에서 40%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왕정의 타락을 직접 겪지도 못했고 세상을 뒤집었던 혁명의 뜨거운 광기 역시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태어날 때부터 숨막히는 종교적 억압과 국제사회의 가혹한 경제 제재, 그리고 살인적인 물가 상승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라난 세대입니다. 국가는 이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려 안간힘을 쓰지만 이 젊은 세대는 가상 사설망을 뚫고 들어가 전 세계 또래들의 삶과 21세기의 보편적인 자유가 무엇인지 이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쥔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단절된 세대의 차가운 각성과 침묵 속에 쌓여가는 지식입니다. 이 청년들을 가장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억압 그 자체보다 체제가 보여주는 끔찍한 위선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부와 혁명 수비대 고위 장성들은 텔레비전에 나와 국민들에게 반미와 철저한 항전을 강요하며 빵이 없어도 국가를 위해 견뎌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거리에서는 도덕 경찰을 풀어 히잡을 핑계로 청년들을 짐승처럼 탄압하고 시위에 가담한 이들을 가차없이 교수대에 매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고위층의 자녀들, 이른바 아가자대라 불리는 특권층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 상당수는 자신들의 아버지가 그토록 저주하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구의 명품을 걸치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자유를 누리는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이란의 평범한 청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핏줄을 서구의 안락함 속에 피신시켜두고 조국에 남은 남의 자식들에게만 가난과 총알바지가 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80년대 이란과 이라크가 끔찍한 전쟁을 벌였을 때 이란 국민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하나로 굳게 뭉쳤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흔들리는 체제를 결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엄청난 공습이 시작되었을 때도 지도부는 거대한 외부의 적이 다시 한번 민심을 하나로 묶어줄 것이라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테헤란 밑바닥에 흐르는 기류는 과거와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은밀하게 진행된 여론조사와 위험을 무릅쓴 청년들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지금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탄을 조국을 지키기 위한 나의 전쟁이 아니라 억압적인 신정체제와 외부 세력 간의 그들만의 권력 투쟁으로
타자화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국의 인프라가 파괴되는 것도 두렵지만 이 끔찍한 억압체제가 승리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떨어지는 폭탄보다 훨씬 더 두렵다는 모순적인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테헤란의 권력자들 역시 이 섬뜩한 민심의 이반을 정확히 눈치채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쟁 상황에서도 외부의 적을 막아야 할 핵심 치안 병력과 정보망을 대거 동원해 내부 반정부 인사들을 집요하게 색출하고 연일 공포스러운 처형을 강행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군의 미사일 폭격보다 내전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있는 이 분노한 청년들의 폭발이 체제 존립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지금 밖으로는 적의 함대에 포위당한 채 안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사회적 화약고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가뭄으로 국토는 타들어가고 무모한 전쟁으로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철저히 억압받는 젊은이들의 분노는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란의 지배층은 벼랑 끝에서 뼈아픈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총칼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멸의 시계바늘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부의 폭발을 막고 자신들의 굳건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국가 경제를 강제로라도 지탱해줄 외부의 거대하고 든든한 구원자가 절실했습니다.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껄끄러운 질문 따위는 묻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뱃속을 채울 검은 황금의 도도한 흐름에만 집착하는 냉혹하고 계산적인 제국 말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권력자들의 다급한 시선이 향한 곳은 테헤란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베이징의 은밀한 심장부였습니다. 테헤란의 지배층이 안팎으로 조여오는 파멸의 공포 속에서 절박하게 시선을 돌린 곳은 동쪽, 바로 베이징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일촉즉발 전쟁을 잠시 멈춰 세운 이 14일간의 기적 같은 휴전. 표면적으로는 이슬라마바드의 외교관들을 모아놓고 동분서주한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이 빛을 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냉혹한 무대 뒤에서 이 거대한 톱니바퀴를 멈춰 세운 진짜 힘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후 통첩 시한이 불과 88분 남았던 그 피말리는 순간 워싱턴과 테헤란의 한 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양측을 주저앉힌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중국은 왜 그토록 다급하게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을 막아서야만 했을까요? 많은 지정학 전문가들이나 대중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경쟁자인 미국이 중동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천문학적인 군사비와 국력을 탕진한다면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표면적인 역학관계로만 본다면 미국의 발목이 테헤란에 묶이는 것은 베이징이 내심 바라는 최고의 시나리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셈법을 현실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영역으로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석유를 삼켜야만 거대한 공장들을 돌리고 14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단순히 미국에 맞서는 우방국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란은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국제시장에 석유를 내다 팔 수 없게 되자 유일한 생명줄인 중국의 엄청난 할인가로 원유를 넘겨왔습니다. 중국의 은밀한 유조선들은 레이더망을 피해 이란의 검은 황금을 베이징으로 실어 날랐고 이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값싸고 든든한 에너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021년 중국과 이란은 무려 25년에 달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중국의 거대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1대1로의 가장 중요한 중동 거점이 바로 이란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군의 폭격기들이 이란의 민간 발전소와 교량, 그리고 핵심 원유 시설들을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아가 이란 정권이 붕괴되어 75%의 젊은 층이 요구하는 친서방 혹은
친미 정권이 테헤란에 들어선다면 말입니다. 중국은 중동에서 가장 싼 값에 에너지를 공급하던 거대한 주유소를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불길에 휩싸여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묶이게 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 아니 150달러까지 치솟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국 경제에게 글로벌 초고유가 시대의 도래는 그 어떤 미국의 무역 제재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결국 중국이 바라는 것은 이란의 승리도 미국의 참패도 아닙니다.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완벽한 상태는 다란히 미국의 제재를 받아 헐값에 석유를 넘길 수밖에 없을 만큼 적당히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정권이 무너지거나 전쟁이 터지지 않고 체제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바로 그 기형적인 현상 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 지도부에게는 더 이상 도발하면 중국의 경제 지원마저 끊길 수 있다는 뼈아픈 경고를 날렸고, 동시에 미국에게는 확전이 불러올 글로벌 경제 위기의 공포를 상기시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베이징의 마쿠 압박은 테헤란의 장군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란 경제의 유일한 산소호흡기인 중국의 뜻을 거역하고서는 단 일주일도 국가를 버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의 판은 결코 한 사람의 뜻대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중국이 테헤란의 목줄을 쥐고 잠시 전쟁의 시계바늘을 멈춰 세우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베이징의 권력자들조차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파괴적인 뇌관이 중동의 남쪽 바다에서 맹렬하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2000km 떨어진 붉은 사막의 땅. 그곳에는 이란의 무기와 자금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이란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들만의 잔혹한 계산법으로 세계 경제의 숨통을 정조준하고 있는 그림자 군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차가운 경고가 테헤란 수뇌부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그 시각,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000km 떨어진 곳에서는 세계 경제의 명운을 쥔 또 다른 뇌관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 좁고 험난한 물길, 아랍어로 슬픔의 문 혹은 눈물의 문이라는 섬뜩한 뜻을 가진 바벨 만데브 해협입니다. 인도양과 홍해를 거쳐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이 비좁은 바닷길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이자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15%가 통과하는 지구의 거대한 대동맥입니다. 이란의 군부 실세들과 강경파들은 휴전 기간 중에도 통신망을 통해 이 좁은 해협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해협 봉쇄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시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앞마당이라면 홍해의 입구인 바벨만데브 해협은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무장 조직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뒷마당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슬픔의 문이 닫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거대한 화물선과 유조선들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빙 돌아가야만 합니다. 운항기간은 최소 2주 이상 길어지고 막대한 연료비와 폭등하는 보험료가 고스란히 화물의 가격에 얹어집니다. 이는 곧 전 세계적인 살인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120달러 선에서 불안하게 요동치던 국제 유가를 단숨에 배럴당 150달러, 최악의 경우 200달러라는 전대미문의 초고유가 시대로 밀어넣을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동의 지정학을 바라보는 흔한 착각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흔히 예멘의 후티 무장 조직을 이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충실한 대리인 혹은 꼭두각시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란이 버튼만 누르면 후티가 당장이라도 홍해를 완전히 틀어막을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중동의 그림자 전쟁은 그렇게 단순한 수직적 명령 체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후티는 이란과 무기와 자금을 공유하고 반미, 반이스라엘이라는 이념적 목표를 함께하지만 이란 국경과 맞닿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처럼 이란과 완벽하게 일체화된 조직이 아닙니다. 후티는 종교적으로도 이란의 주류와는 조금 다른 시아파 분파에 속해 있으며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존과 예멘 내부의 정치적 입지를 최우선으로 계산하는 매우 독자적인 무장 집단입니다. 후티가 이스라엘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날리고 홍해를 지나는 일부 상선들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바벨만데브 해협을 완전히 틀어막아 글로벌 해상 물류를 멈춰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해협의 완전한 봉쇄는 곧 세계 경제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행위이자 동시에 후티 자신과 이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자살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만데브 해협이 막히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미국과 이란만의 전쟁이 아니게 됩니다. 홍해를 통한 무역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유럽연합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 질서에 절대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나토 연합군 전체가 후티를 향해 압도적이고 파멸적인 군사적 응징을 쏟아부을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를 끔찍이 아끼는 후티의 지도부가 이란의 체제 유지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머리 위로 나토의 폭탄비를 끌어들일 바보들이 아닙니다. 테헤란의 장군들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끊임없이 바벨만데브 봉쇄라는 무서운 유령을 입에 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제로 해협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도 있다는 공포 그 자체를 무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초고유가라는 단어만으로도 세계의 금융시장은 발작을 일으키고 서방의 정치 지도자들은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령이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공포를 전 세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두려워하며 밤잠을 설치는 단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초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곧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를 의미하며 그 분노는 가장 먼저 권력의 정점을 향해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사람. 승리를 장담하며 큰소리쳤지만 사실상 중동의 모래사막에 발목이 잡혀버린 사람. 그는 바로 테헤란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홀로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경제지표를 노려보고 있는 미국의 최고 군수 통수권자입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의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워싱턴의 풍경이 펼쳐져 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휘하는 미국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이란의 파괴된 방공망 사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두려운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같이 치솟고 있는 미국 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표와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율 지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초강대국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동의 어떤 국가든 쉽게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순수하게 군사적인 측면만 본다면 미국의 압승이 맞습니다. 개전 직후 미 해군과 공군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란이 자랑하던 해상 전력을 괴멸시켰고 겹겹이 둘러쳐진 방공망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들이 테헤란의 영공을 제집 드나들듯 비행하며 정밀 타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스텔스 전투기들이 침략의 만장이가 하지만 진정한 전쟁은 단순히 적의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결국 보병이 적의 영토를 점령하고 굴복시켜야만 하지만 미국에게 그것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광활한 영토와 9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란과 전면적인 지상전을 벌이려면 최소 150만 명 이상의 엄청난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 육군과 해병대의 가용 병력을 모두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징병제를 부활시키지 않는 한 독자적인 지상전은 꿈도 꿀 수 없으며 만약 억지로 지상군을 투입하는 순간 이 전쟁은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악몽을 훌쩍 뛰어넘는 수십 년짜리 거대한 수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 국내의 반전 여론은 70%에 육박하며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참전 군인들까지 나서서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과거 테러와의 전쟁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부채에 짓눌려 있는 미국 경제가 매일 수십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새로운 전면전을 감당할 여력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직면한 가장 끔찍한 딜레마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완벽하게 장악했지만 정작 이란 체제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을 지상전 카드는 꺼낼 수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끈질긴 버티기 전술과 후티 반군의 해협 위협이 겹치면서 미국인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갤런당 4달러의 휘발유 가격이 여지없이 돌파되었습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당선된 대통령에게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인 30%대까지 추락한 지지율 수치가 그 권력의 절박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권력자들도 미국의 이 뼈아픈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인프라 파괴와 국가 경제의 붕괴를 감수하면서도 끈질기게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은 결국 자신들의 편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폭탄이 이란의 영토를 부수고 있다면 이란의 시간 끌기는 백악관 주인의 정치적 생명을 서서히 부수고 있는 셈입니다. 겉보기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무력으로 이란을 몰아붙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정치와 경제의 전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점점 시간이라는 거대한 덫에 갇혀 질식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대로 무기력하게 이란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 정치적 패배를 맞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세계 질서를 쥐고 흔드는 제국은 결코 그런 순진한 방식으로 항복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방법으로 빠른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면 게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지금 워싱턴의 깊고 은밀한 지하 벙커에서는 단순히 이란이라는 국가 하나를 굴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21세기 전 세계의 에너지 지형과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릴 너무나도 냉혹하고 잔인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란의 체제를 바꾸는 목표가 불가능해졌다면 아예 중동이라는 지역 전체의 에너지 생태계를 초기화해버리는 거대한 파괴의 시나리오, 그것이 바로 세계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끔찍한 최후의 카드입니다. 워싱턴의 가장 깊고 은밀한 지하 벙커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최후의 카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던 전장의 시야를 중동의 좁은 해협에서 전 세계의 경제 지도로 한없이 넓혀야만 합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50일이 훌쩍 넘었지만 미국 정부와 백악관은 여전히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독재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것인지, 핵시설만을 파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군사적 굴복을 받아내려는 것인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전비를 쏟아부으면서도 목표를 모호하게 남겨두는 제국의 태도. 이것은 미국의 수뇌부가 이란이라는 단일 국가의 운명을 넘어서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열쇠는 바로 70년대 이후 세계의 부와 권력을 지배해온 미국의 절대반지, 페트로달러 체제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석유는 오직 미국 달러로만 결제해야 한다는 이 견고한 암묵적 합의는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하려 시도하고 러시아와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서 이 견고했던 기둥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내에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해 정권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워싱턴의 극소수 전략가들의 머릿속에는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냉혹한 시나리오가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시나리오의 핵심은 이란과의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이고 파괴적인 혼란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은 최후 통첩을 날리며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폭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압도적인 항공력이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과 후티 반군이 걸프 국가들의 정유시설을 공격하거나 주요 해협들을 철저히 봉쇄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자명합니다. 세계 석유 공급의 심장부인 중동의 에너지 생태계 전체가
향후 몇 년간 완전히 기능 정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 재앙을 의미하지만 단 한 나라, 미국에게만큼은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기회로 작용합니다. 과거 중동의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 이미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만약 중동의 석유가 불길에 휩싸여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된다면 매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국가가 굴러가는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의 산업 국가들은 과연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석유를 구걸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오직 하나,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자신들이 생산한 셰일오일을 팔아치우며 엄청난 부를 축적할 것이고 그 결제 대금은 당연히 미국 달러로만 받을 것입니다. 흔들리던 페트로 달러 체제는 이 끔찍한 파괴의 잿더미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고 절대적인 지배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체스 게임에서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이란의 체제가 민주화되느냐 마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워싱턴의 진짜 목적은 중동 에너지 인프라의 완전한 무력화를 통해 다가오는 21세기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아시아의 경쟁자들, 특히 중국의 목줄을 완벽하게 틀어주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영구히 굳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14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미군이 엄청난 군수 물자와 항모 전단을 긁어모은 것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동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거대한 망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냉혹한 지정학의 진실 앞에서 텅 빈 저수지 바닥을 긁으며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려 애쓰는 테헤란의 시민들은 그저 거대한 톱니바퀴에 짓눌리는 힘없는 희생양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 이제 모든 무대가 세팅되었습니다. 제국의 거대한 망치가 허공에 높이 치켜들려졌고 테헤란의 군부 독재자들은 권력의 끝자락을 붙잡은 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물도 희망도 잃어버린 9천만 명의 시민들이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 분노의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끊어지는 순간 세계는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시계의 째깍거림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4일간의 위태로운 모래시계가 마침내 그 마지막 모래알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파국을 막아보려던 베이징의 다급한 한 라인도, 중재자를 자처했던 이슬라마바드의 막후 외교적 노력도 결국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미국은 휴전 기간이라는 명목이 무색하게 호르무즈 해협과 주요 항구에 대한 삼엄한 해상 봉쇄를 단 한치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텅 빈 고요함의 시간 동안 중동의 밤하늘과 바다를 자신들의 압도적인 무기들로 빈틈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테헤란의 지배자들 역시 총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굴욕적인 협상 테이블에는 결코 앉지 않겠다며 최후의 항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거대한 톱니바퀴는 다시 가장 끔찍한 전쟁을 향해 어김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여다본 테헤란의 진짜 밤 풍경은 지도 위에 그어진 단순한 전선이나 전투기의 비행 궤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둠이 짙게 깔린 테헤란의 하늘을 올려다보는 9천만 명의 이란 국민들이 마주한 공포는 단순히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에서 떨어질 스마트 폭탄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공포는 텅 빈 수도꼭지에서 들려오는 메마른 파열음이며 쩍쩍 갈라지며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자신들의 발밑 대지입니다. 제국이 되려 했던 국가는 지금 내부에서부터 바스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핑계로 국가의 인프라를 독점하고 무분별한 댐 건설과 지하수 착취로 국토의 핏줄을 말라붙게 한 가뭄의 설계자들. 그들은 군복에 빛나는 훈장을 달고 지하 사일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정작 분노에 찬 시민들의 타들어가는 갈증을 달래줄 물 한 모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수천 킬로미터 밖의 적국을 타격할 수는 있어도 메마른 저수지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폭압적인 공포 정치는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려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잠시 묶어둘 수는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 이미 자유의 맛을 알아버린 지 세대의 차가운 분노와 각성을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혁명의 신성함과 순교의 가치를 아무리 소리 높여 외친들 자신들의 자녀들은 서구의 화려한 도시로 도피시킨 지배층의 끔찍한 위선 앞에서 그 낡은 이데올로기는 이미 생명력을 잃고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전략가들이 중동의 에너지 지도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페트로달러의 영구적인 패권을 쥐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이란의 늙은 장군들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는 자신들의 권력이라는 모래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제국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사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